네, 반갑습니다. 스페로 윤종원입니다. 네, 이제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 오는데 날씨가 굉장히 좀 많이 추워졌더라고요. 또 이제 그만큼 여러분들께서 또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는 연말도 다가오고 하는데 일단 그런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좀 먼저 감사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꼭 연말이 아니더라도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항상 저희는 늘 바쁩니다. 그래서 해야 될 일도 항상 많고 또 그런 바쁜 일들을 또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테스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은 이 자리에서 이런 바쁜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테스트를 할 수 있을지 그런 방법에 대해 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바야흐로 좀 이제 데브옵스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좀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개발과 운영의 경계도 계속 허물어지고 있고 또 개발팀하고 운영팀은 이제 거의 하나가 되다시피 해가지고 새롭게 제품을 만들기도 하고 또 서비스를 개발하기도 하는데요. 데브옵스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가치, 뭐 가장 중요한 가치는 여러분도 혹시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저는 뭐 여러 가지 되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속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임 투 마켓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비즈니스적인 요구사항들이 있을 때 시장은 또 빠르게 변화하기도 하는데 그런 빠른 변화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제품이나 서비스에서 변화를 빠르게 받아들여 가지고 빠르게 제품도 개발이 되고 그 개발된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데브옵스가 가진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물론 그만큼 속도를 낸다라는 게 어렵죠.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도 바꿔야 될 것이고 또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방법 등을 많이 도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데브옵스가 이제 보편화됨에 따라 가지고 이제 많은 변화들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은 떨어지지 말아야 할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데브옵스 하면은 따라 나오는 게 이제 회기 테스트일 겁니다. 변화가 많을 때 이제 회기 테스트를 수행을 해가지고 변경에 의해 가지고 나오는 결함들을 잡아내는 작업들이 이루어질 텐데 거의 대부분이죠. 87% 이상의 기업이 이미 애자일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테스트 모델을 또 보유하고 있고 또 이를 이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가지고 거의 80% 이상 정도 되는 기업이 회기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사람이 하기에는 속도를 따라가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여기에 자동화의 방안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언제까지나 수동으로 보기에는 이런 빠른 변화와 빠른 속도로 따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자동화를 통해 가지고 회기 테스트를 수행을 하는 것을 선호를 하기도 하고 또 도입을 하고 있죠. 이제 회기 테스트에 대해 가지고 간단하게 조금 이제 몇 가지만 내용을 짚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회기 테스트를 할 때 가장 고민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는 회기 테스트를 하긴 하는데 어떤 테스트 케이스로 이 테스트를 수행을 해야 되지라는 고민들을 아마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일반적으로도 이런 고민들이 많이 된다고 뭐 학술적으로나 산업에서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존재를 합니다. 가장 간단한 거는 전체를 다 해보는 거죠. 변경된 부분에 의해 가지고 문제 결함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 가지고 다 해보는 게 가장 심플하고 어떻게 보면 또 가장 정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역시 속도죠. 매번 모든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 가지고 모든 테스트를 수행한다라는 거는 썩 녹록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이제 테스트 케이스를 고르는 거죠. 내가 회기 테스트를 할 때 또 변경점이 있을 때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고를 수 있으면은 전체를 다 해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소요되는 시간이 적겠죠. 그래서 조금 더 빨리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테스트 케이스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죠. 내가 어떤 것들을 먼저 해야 되는지를 정하고 시간이 허락하는 하에서 우선순위별로 중요한 것부터 테스트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오늘 저는 가운데에 있는 테스트 케이스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빠른 속도에 대비하고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것만 골라서 할 수 있다라면은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테스트 케이스를 고르는 것 자체는 너무 간단합니다. 누구라도 아마 변경된 부분에 의해 가지고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가지고 테스트 케이스를 골라보라고 하면은 비슷한 방법을 택할 거예요. 테스트 케이스를 고를 때 테스트 대상이 되는 애플리케이션 이 변경된 부분이 있다면은 그 변경된 부분에 영향을 받는 테스트 케이스만 고르려고 하겠죠. 그리고 실제로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기업이나 테스트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유사한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 개발팀은 애플리케이션의 어떤 부분이 개발되고 어떤 부분이 추가되고 변경되고 있는지를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테스트 케이스에 어떤 테스트 케이스들이 있는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테스트 케이스만 고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방법을 만들고 절차를 만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가 얻어지길 저희는 기대합니다. 수많은 테스트 케이스 중에서 변경 부분에 대한 핵심적인 테스트 케이스만 우리는 고를 수 있을 거야 라고 목표를 가지고서 많은 분들이 일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예상대로 되는 게 많지는 않죠.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합니다. 먼저 개발자 테스터가 주로 협의를 합니다. 구두로 좀 많이 협의를 하고요. 이제 개발팀장에게 가서 물어보죠. 이번에 어느 부분들이 좀 고쳐졌나요? 하면은 제 개발팀장님들은 말씀 주십니다. 이런 부분들이 고쳐졌습니다라고 하면은 테스터가 판단을 하거나 혹은 개발팀에게 어느 테스트 케이스를 하면 좋을지 판단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선정된 범위가 항상 최적의 경우만 보장을 하고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어떤 판단에 의해 가지고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개발 범위라고 변경 범위라고 예상을 해가지고 선정을 한 테스트 케이스에 꼭 하지 않아도 되는 테스트 케이스가 포함되어진 가능성이나 그런 일들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조금 넓게 예측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테스트를 조금 더 하니까 효율성은 떨어질지언정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보다 조금 더 중요한 문제는 결국에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다 보니까 개발자나 아니면 테스터가 미처 보지 못한, 하지만 실제로 애플리케이션 동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향 때문에 선정이 되지 못한 테스트 케이스가 존재한다는 거죠. 즉 변경 부분 때문에 저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테스트 케이스도 반드시 테스트를 같이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누구나 예측할 때 실수나 아니면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지만 그런 판단 때문에 빠져가지고 테스트를 해보지 못하고, 그리고 저 테스트 케이스에 의해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함도 존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저희가 일반적으로 수행을 하는 테스트 케이스 선택 과정에서 발생하는 한계점은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명확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테스트 범위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에는 이거에 대해 가지고 사람이 어떤 구두로 통해 가지고 합의를 하거나 내지는 사람들의 판단에 의존해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한다는 부분도 크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거는 이제 레거시 시스템 같은 경우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항상 신규 개발만 있는 건 아니죠. 레거시 시스템이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레거시 시스템의 경우에는 당시 그거를 개발했던 개발자분들이 지금 우리 조직이 없을 수도 있고, 또는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영향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가지고 그 누구도 레거시 시스템이 어디까지 영향을 받는지 알기 힘든 경우들도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문제가 가장 첫 번째 문제일 것이고요. 근데 두 번째는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듯이 사람이 많이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사람이 투입돼가지고 사람들의 수동적인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발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더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고 더 빠르게 속도를 내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 많은 이제 기관들이 자동화 도구들을 도입을 하고 있는데, 이 자동화를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이 개입되기 때문에 언제나 사람 판단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거를 자동으로 한다는 데는 반드시 시간이 들기 마련인 거죠. 그리고 또 이처럼 이제 여러 가지 제약 조건 때문에 조금 복잡한 기능 테스트라든지 시나리오 테스트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너무 복잡해지고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피로해지고 속도를 내기 어려운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마련입니다. 그럼 이런 과정에서 저희에게 주어진 미션은 명확하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점점 더 빨라지는 시장의 요구사항에 점점 더 빠르고 고품질의 애플리케이션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문제의 본질을 한번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저희가 테스트 케이스를 선택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문제를 푸는 거와 유사해요. 무엇이 바뀌면 무엇이 바뀌는지, 즉 소스 코드죠. 제품의 개발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은 실제로 제품의 기능 중에 어떤 동작이 변경되는지, 이거를 찾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 과정을 개발팀이나 테스터, 개발자나 테스터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의 의사결정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진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저희가 다루는 애플리케이션 관점에서 조금 한 번 더 다시 그려보자면은 이런 그림이 되겠죠. 애플리케이션은 일단은 개발 당시에 저희가 소스 코드를 사용해서 개발을 많이 하죠.
즉 소스 코드에 어떤 변경점이 있는지 변경 사항을 분석을 해가지고 먼저 무엇이 바뀌는지, 소스 코드에 무엇이 바뀌는지를 저희가 얻어낸 다음에, 두 번째, 애플리케이션에 동작하는 과정을 분석을 해가지고 애플리케이션의 각 기능들이 동작하는 과정을 어떤 부분이 영향을 받았는지를 분석하는 과정이, 즉 저희가 해결하고자 하는 테스트 케이스 선택의 본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과정을 사람이 아닌 어떤 기술을 써가지고 굳이 사람이 개입되지 않아도 이 일련의 과정들을 수행하게 하면은 저희가 의외로 지금까지 굉장히 어렵고 많은 고통을 겪었고 또 풀기 힘들다고 생각했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풀 수 있는 기술들이 있어? 이런 것들이 사람이 아니라 어떤 기술이나 기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소스 코드에서 어떤 부분이 변경됐는지를 뽑아내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정적 분석이라고 알려진 기술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정적 분석 기술은 말 그대로 애플리케이션의 소스 코드를 분석을 해서 소스 코드의 내용들을 가지고 다루는 기법인데요. 이런 기술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부분이 변경됐는지를 저희가 찾아낼 수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잠시 뒤에 이어가지고 제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능들의 동작을 할 때 그래서 실제로 그 기능이 소스 코드의 어떤 코드 라인들을 실행을 시키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저희가 알 수 있다라면은 실제로 변경된 코드에 영향을 받는 기능들이 어떤 것인지 저희가 유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 네,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이것들을 분석하는 런타임 애플리케이션 분석 기술이라는 것도 저희가 같이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기술을 가지고서 각각의 영역들의 분석을 하고 거기에서 저희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고 또 이걸 가지고서 연관 분석을 통해 가지고 즉 저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무엇이 바뀌는지를 저희가 풀어낼 수 있다면은 조금 더 테스트 케이스를 선택함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적 분석 기술은 저희가 소스 코드를 다루는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스 코드도 저희가 소스 코드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만들어지죠. 즉 이것도 하나의 언어로 만들어진, 즉 저희가 한글이나 영어처럼 언어로 쓰여진 글 같은 존재이고요. 그래서 소스 코드라는 거를 분석함에 있어가지고 가장 우선시되는 건 이 소스 코드라는 거를 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적 분석에서 쓰이는 가장 대표적인 기술이 파싱이라는 기술이고요. 즉 소스 코드도 하나의 언어로 가정을 하고 구조적인 이제 특징을 지닌 언어로 쓰여진 글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걸 파싱 과정을 통해 가지고 추상 구문 트리라고 만들어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스 코드를 트리 형태로 구조화를 합니다. 그래서 뭐 소스 코드에 있는 뭐 함수라든지 변수라든지 각 구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해를 하고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환을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고요. 이후에는 저희가 어떤 부분이 변경됐는지를 정확하게 보기 위해 가지고 변경 전 소스 코드, 그 다음에 변경 후 소스 코드가 있을 때 각각의 소스 코드로부터 얻어진 이 추상 구문 트리를 비교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트리 중에서 같은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트리가 변경된 부분들도 보이겠죠.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죠. 수정을 하긴 했는데 뭐 저희가 소스 코드를 짤 때 그냥 개발자가 뭐 엔터를 몇 줄 넣을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주석을 쓰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까지 정확하게 뽑아낼 수 있나요? 예, 물론 뽑아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추상 구문 트리를 통해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면은 파싱을 하는 과정에서 주석이라는 것도 저희가 언어의 구조로 인식을 해가지고 별도로 제외를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공백이나 이런 것들도 언어 구조로 봤을 때는 취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 제외한 상태에서 순수하게 언어별로 의미 있는 부분만 저희가 구문 트리로 뽑아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변경 전후 소스 코드를 분석할 때 정확하게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한 변경만 뽑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예시로 들어드리는 거는 추상 구문 트리를 비교해 가지고 이제 메소드 단위로 어떤 함수가 변경이 됐는지를 서로 다른 메소드를 탐지를 해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저희가 소스 코드 한 벌이죠. 두 개로 이루어진 변경 전, 변경 후의 소스 코드를 가지고서 정확하게 소스 코드의 어느 부분이 변경이 되었는지를 예시로 함수 단위로 뽑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이는지는 조금 잠시 뒤에 이제 뒤로 밀어놓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런타임 애플리케이션 분석 기술입니다. 저희가 두 번째로 필요한 재료는
그렇다면은 실제로 이 애플리케이션 동작할 때 어떤 코드들이 실행이 되는지의 정보를 알고 싶은 거거든요. 이래야지 저희가 소스 코드의 변경 부분과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어느 부분이 변경이 되었고 그 변경된 부분이 실행이 되는지를 보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앞서 소스 코드 분석에서 저희가 함수 메소드 단위로 저희가 이제 변경부를 분석을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런타임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실제로 프로그램이 동작할 때 어떤 함수, 어떤 메소드가 호출이 되는지를 저희가 뽑아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 가지고 이제 저희는 실행 정보를 추적을 할 것인데요. 이 실행 정보라는 건 조금 낯선 이제 개념일 수도 있는데, 개념적으로 본다라면은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될 때 그 애플리케이션에서 어떤 소스 코드가 실행이 되는지를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들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조금 그러니까 상상 속으로만 봤을 때는 저런 게 약간 가능해 싶을 수도 있는데, 원리 자체는 간단합니다. 바로 이제 코드 삽입이라는 기술을 저희가 이용을 하는데요. 즉 이거는 개발자가 코드를 짜건 아니면은 이제 뭐 어떤 도구에 통해서 코드가 들어가건 비슷한 원리일 수 있는데, 실행 중에 어떤 메소드가 실행이 됐을 때 그 메소드가 호출이 됐음을 알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메소드를 호출하는 구문이 있을 때 그 앞뒤로 그 메소드가 호출됐음을 알리는 다른 코드를 넣어두는 것이죠. 물론 그 코드를 개발자가 직접 짜게 되면은 그냥 그런 기능을 하는 코드가 들어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여러 언어들은 그런 것들을 개발자가 짜지 않고도 실행 시간 전이나 뭐 컴파일 시간이나 아니면 실행 시간에 그런 원하는 코드를 뒤늦게 삽입할 수 있는 기술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시로 보는 자바도 마찬가지고요. 즉 이제 실제로 자바에서 JVM에 어떤 클래스를 올려가지고 그 클래스를 실행시키기 이전에 새로운 클래스 코드들을 추가할 수 있는 기능들을 이제 언어상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제 언어에서 이제 그 실제 메소드가 호출이 되기 전에 그 메소드가 실행이 될 때 실행 정보를 기록하는 임의의 메소드를 실제 애플리케이션의 개발자는 개발한 적이 없지만 뒤늦게라도 이런 기능을 수행을 하는 메소드의 코드를 저희가 삽입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게 삽입이 되게 되면은 특정 메소드가 호출이 될 때 메소드가 실행되기 전에 항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실행 정보를 기록하고 알려주는 메소드가 먼저 동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그냥 실행 정보를 알려주는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래 동작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는 않죠. 그냥 어떤 메소드가 호출됐음만을 알려주는 거고 실제 메소드 동작할 것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저희는 거기에 실제 이 메소드가 실행이 됐을 때 어떤 메소드가 실행이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 정보를 얻을 수가 있죠. 저희가 필요한 게 사실 그게 전부죠. 어떤 메소드 호출이 됐을 때 메소드가 불렸다는 사실을 저희는 알고 싶은 거거든요. 테스터가 버튼을 클릭할 때, 입력값을 넣을 때, 동작을 수행할 때 이 프로그램에서 어떤 항목들이 실행이 됐는지에 대한 목록을 얻는 것이 저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런타임 애플리케이션 분석 기술로 저희가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기술들을 조합을 해서 어떻게 수행할 수가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실행 기반으로 먼저 분석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테스터가 테스트 케이스 기반으로 테스트를 쭉 수행을 하게 되죠. 이러면은 각 테스트 케이스별로 테스트 기록들이 남게 될 것입니다. 테스터가 로그인을 했을 때에 실행이 됐던 메소드의 목록, 테스터가 게시판에 글을 썼을 때 실행이 됐던 테스트 케이스의 목록, 혹은 뭐 버튼을 클릭했을 때, 화면을 옮겼을 때 각각 실행이 됐던 실행 기록들이 테스트 케이스별로 아마 남아 있을 겁니다. 저희는 그걸 확인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다음번에 분석을 할 때 테스트를 하기 전에 소스 코드의 변경점을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이번에 개발자가 개발한 소스 코드를 가지고서 분석을 하게 되면은 정적 분석 기술로 분석했던 결과가 보여지겠죠. 즉 변경 내용별로 어떤 메소드가 변경이 되었는지를 저희가 뽑을 수가 있습니다. A라는 메소드가 변경이 되었는지 B라는 메소드가 변경이 되었는지 목록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이 다음번에 저희가 어떤 테스트 케이스를 해야 되는지를 추론하는 과정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짐작하실 거예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개발자가 수정한 메소드를 호출을 했었던 그 메소드가 실행이 되었었던 테스트 케이스만 뽑아내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테스트 케이스들은 그 메소드가 사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겠죠. 전혀 변경된 걸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그 테스트 케이스를 실행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즉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실행된 메소드 이름, 메소드의 시그니처, 고유의 어떤 시그니처가 될 것입니다. 아마 간단하게 이름으로 비교하지는 않고요. 굉장히 좀 고유의 어떤 메소드 시그니처에 대해 가지고 분석을 하고 그걸로 비교를 할 것입니다. 즉 그 실행된 메소드 시그니처, 그 다음에 수정된 메소드 시그니처가 일치하는 테스트 케이스들만 뽑아가지고 목록을 만들면은 그게 이번 변경 내용에 대해 가지고
이제 회귀 테스트를 하기 위한 최적의 테스트 케이스가 될 것입니다. 그럼 실제로 이제 이렇게 테스트 케이스를 구성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을 할까요? 기존에 이제 전체 테스트 케이스 목록들이 아마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관리하실 거예요. 그냥 목록 형태로 관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각각 개별 테스트 케이스별로 이제 문서나 방법으로 관리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테스트 케이스 관리 도구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쨌든 간에 하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테스트 케이스는 굉장히 많습니다. 또 제품의 품질이 좋아질수록 테스터들은 테스트 케이스를 굉장히 많이 관리하겠죠. 그 테스트 케이스를 목록을 가지고서 어떤 테스트를 수행을 하고자 할 때 앞서서 보여드렸던 소스 코드, 그 다음에 이 각 테스트 케이스별로 실행이 되었던 실행 기록 정보를 바탕으로 용감 분석을 한 이제 최적의 테스트 케이스를 먼저 선정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가지고 전체 테스트 케이스 중에서 테스터가 수행을 해야 되는 테스트 케이스 목록만 받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테스터들은 그 목록으로 테스트를 하겠죠. 이때 저희가 궁금했던 위에 써 있는 두 가지의 궁금증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거죠. 어떤 소스 코드가 변경이 되었지, 그리고 어떤 기능을 동작할 때 어떤 코드가 사용되지라는 것들, 이 질문들 저희가 늘 변경 부분에 있어 가지고 테스트를 수행할 때마다 개발팀과 품질팀이 항상 논의를 해가지고 협의했던 사항들이 이제는 다 데이터로 존재를 하게 되고, 정말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정확하게 변경에 영향을 받는 테스트 케이스를 추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변경은 늘 일어나죠.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몇 번이고 계속 반복이 될 것인데, 앞서 말씀드린 이 과정도 꾸준히 반복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를 보면은, 먼저 개발팀이 최초 개발을 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최초 개발부터 가정을 하겠습니다. 가장 최초의 코드 정보를 가지고서 최초 테스트를 수행하게 되죠. 최초 테스트는 저희가 전수 테스트를 가정을 합니다. 물론 이제 지속적으로는 변경분에 대해서 최적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걸 하기 위해 가지고 가장 처음에 모든 테스트 케이스별로 어떤 기능들이 실행이 되는지를 기록을 한 번은 하기 위한 최초의 전수 테스트가 존재를 할 것이고요. 전수 테스트를 가지고서 동작 정보를 다 기록하게 되고, 이걸 가지고 그 다음 변경 개발 때 어떤 변경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변경 정보를 가지고서 이제 코드와 테스트 기록 간의 매핑 정보를 통해서 최적의 테스트 케이스를 식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서 이제 변경 테스트를 수행을 하게 되죠. 여기 중요한 거는 그냥 변경 테스트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변경 최적으로 선정이 된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 가지고 변경 테스트를 수행을 하면서 해당 테스트 케이스의 기록 정보를 다시 한번 업데이트 됩니다. 즉 변경된 메소드 호출 정보들이 반영이 돼 가지고 최신의 테스트 기록 정보로 업데이트가 다시 되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되겠죠. 최적의 테스트 케이스는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할 테니까요. 그러면은 그 다음번에 또다시 변경 개발이 일어납니다. 그때는 지난번에 했던 테스트 케이스와 관련된 내용이건 아니면 또 전혀 다른 영역의 코드이건 간에 상관없습니다. 저희는 항상 최신의 테스트 기록 정보를 가지고 있을 테니까 큰 문제는 없고요. 거기 또 변경이 일어나게 되면은 또다시 반복이죠. 또 추론된 최적의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 가지고 테스트를 수행하게 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정보를 가지고서 업데이트를 하게 되고, 항상 코드와 테스트 간의 기록 간의 상호 매핑 정보는 항상 최신으로 유지가 됩니다. 제품 개발 생명주기 안에서 늘 최신으로 유지가 되게 되고, 항상 테스터는 변경된 영향을 받는 가장 정확한 최적의 테스트 케이스로만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전수 테스트를 하실 필요가 없게 됩니다. 최적의 테스트 케이스를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개발 주기상에서는 이제 단계로 좀 표시를 해놨는데요. 소프트웨어 개발 주기라고 보면 보통 뭐 요구사항 분석을 하고 설계나 뭐 구현을 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하고 이걸 가지고서 배포나 운영 단계를 하고,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새로운 요구사항들이 나오면 다시 요구사항 분석을 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돼서 돌아가게 되죠. 이 과정에서 최적의 테스트 케이스를 선정하고 분석하는 단계는 테스트 단계 전으로 주로 사용이 되게 될 것입니다. 즉 테스트 전에 먼저 변경사항을 가지고서 개발로부터 넘어온 변경사항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최적의 테스트 케이스를 선별하는 작업 먼저 진행을 하고, 테스트를 수행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실제로 기능이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기능 동작을 분석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수 테스트가 한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초에는 기능 동작 분석 단계가 먼저 이루어지겠지만,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주기에 녹아들어 가지고 테스트 단계 전으로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럼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저희는 이제 어떤 내용들을 좀 얻을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모두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하지만 좀 불가능해 보였던 문제들,
해결이 될 것이고요. 데브옵스의 속도가 중요하다는 거 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무조건 빠른 게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저희는 빠르면서도 정확한 방법을 제안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일단은 테스트 케이스의 중에서 최적의 테스트 케이스만 선정한다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작업을 수행해야 되는 양이 줄어든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비용의 감소가 되겠죠. 시간도 감소될 것이고 인원도 감소될 것입니다. 그리고 개발자 수준에서 영향도 분석을 하는 것도, 즉 테스트를 수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테스트의 영향을 분석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비용들이 소모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감소를 함으로써 테스트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전체적으로 줄여서 조금 더 비용 효과적인 테스트를 수행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정확도가 올라갑니다. 비용도 줄였지만 그만큼 또 정확도도 올라갑니다. 기존에 사람이 하는 것들 시간을 많이 들인다고 해가지고 정확도가 더 오르진 않습니다. 분명히 어딘가에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사람이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존재를 하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기계가 조금 더 정확하게, 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서 더 정확하게 매칭하기 때문에 코드 리뷰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어림짐작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 모두 해결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개발자가 놓치거나 모르는 부분까지도 저희는 실제 테스트가 된 기록을 가지고서 기반으로 유추하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방법에 대해 가지고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경 부분에 대해 가지고만 뭔가 뽑아낸다라는 거 물론 중요하죠. 그리고 아마 저희가 더 빠른 테스트 환경, 더 빠른 개발 프로세스를 만듦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필수적인 기능이었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물론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더 빠르게 한다라는 게 어느 정도 정확성에 있어 가지고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를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셨을 거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확성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 또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셨을 텐데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방법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는 이제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을 제안을 드렸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패러다임,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서 더 빠르게, 그다음에 더 정확하게 정말 저희가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또 이룩을 하고, 또 그만큼 전체적으로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또 고품질의 애플리케이션을 더 빠른 시장 요구 사항에 대응을 하면서 제공이 될 수 있음을 보일 수 있는, 거기 좀 기여를 하는 기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로 이 발표를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